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김영자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어귀에서 30년 넘게 어묵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국물을 우려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살아온 세월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주일에 관한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독살하려 했던 그 일주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두 사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열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교훈을 얻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봄 28배 나이에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의 작은 어묵집을 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며 번 돈을 모두 제게 맡겼고 저는 그 돈으로 가게 보증금을 냈어요. 영자야, 우리 꼭 성공하자. 아들 대학까지 보내자.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첫날 손님은 단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골랐습니다. 멸치도 다시마도 무도 모두 최상품만 골랐죠. 재료 아끼면 장사 망해요. 시장 선배들이 해준 조언이었습니다. 국물 맛이 소문나면서 서서히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점심시간마다 줄이 생겼습니다. 1년 후 저는 직원 1명을 뽑았고 3년 후에는 가게를 조금 더 크게 확장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엄마, 저 대기업 취업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가게 물려받아라. 이것도 훌륭한 사업이야. 처음엔 싫어하던 아들도 결국 제 뜻을 따라줬어요. 그리고 2007년 아들이 30살 되던 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부산 해운대에서 자란 이수진이라는 여자였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수진이는 그렇게 우리 가게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는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했어요. 2009년에는 손녀 다이까지 태어나 집안이 더욱 화목해졌죠. 하지만 균열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새 핸드백을 들고 왔어요. 명품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거 얼마짜리야? 이벤트로 싸게 샀어요. 대답은 했지만 눈을 피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 구두. 그 다음 달에는 비싼 코트. 어머니, 제 돈으로 산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게 수입으로 그런 걸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의 친정어머니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사돈, 우리 수진이한테 좀 여유 있게 해줘요. 젊은 사람들 명품 하나쯤 가져야 기가 안 죽지. 친정어머니 박순희 씨는 허영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남편 도박빚 때문에 빚쟁이한테 시달리면서도 겉으로는 부자인 척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묵집이 어디 있어요? 세련된 카페나 레스토랑 해야죠. 수진아, 이 가게가 너희를 먹여 살려. 그래도 너무 낡았어요.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가게가 부끄럽다니. 2015년쯤부터 수진이는 일하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두통이 심해서. 어머니, 오늘 다이 병원 가야 해서.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업 식품회사 MK푸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저희가 영자 어묵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습니다. 계약금만 3억입니다. 수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 3억이에요, 3억. 이거 하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어묵은 제 손맛이 아니에요. 30년 단골 손님들한테 미안해서 못해요. 그날 수진이가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세요?
평생 이 좁은 가게에서 늙어 죽으라는 거예요? 수진아,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없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해요. 그날 이후 수진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7년 초부터 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통장이었어요. 어느 날 은행에 갔더니 제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갔어요.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도 있는데요. 제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흉내낸 거였죠. 집에 돌아와 수진이를 추궁했습니다. 수진아, 내 통장에서 돈 찾아갔어? 무슨 말씀이세요? 전 모르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주 수진이가 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500만 원짜리 명품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게 매출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장부가 맞지 않았어요. 손님은 분명 많았는데 매출이 적었죠. 몰래 확인해 보니 수진이가 현금 매출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한 달이면 300만 원. 따졌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 월급이 너무 적어요. 다른 식당 직원들은 월 200은 받는다고요. 수진아, 넌 우리 식구잖아. 가게가 다 너희 거야. 그래도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다고요. 세 번째는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2018년 여름, 제가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죠. 식중독이네요. 뭐 드셨어요? 아침에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을. 검사 결과 상한 재료가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하지만 그해 가을에 또 한 번, 겨울에 또 한 번, 세 번 모두 수진이가 차려준 음식을 먹은 후였습니다. 네 번째 배탈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2019년 봄,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수진이가 외출한다고 한 날이었어요. 어머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진이가 간 곳은 해운대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로비에서 한 남자가 수진이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 두 사람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와인을 마시고 스테이크를 먹고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상에서 빨래를 널던 중이었습니다. 옥상 구석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죠. 자기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 지긋지긋한 어묵 냄새, 좁은 가게. 시어머니만 없으면 가게를 팔 수 있는데. 저는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할멈이 너무 고집불통이야. 프랜차이즈 제안도 거절하고 돈이 될 만하면 다 거절해.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 방법. 진짜 괜찮을까? 들키지 않을까?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이었던 모양입니다. 괜찮아. 노인네들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흔한 일이야. 심장마비로 처리되면 부검도 안 해. 그냥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걸로. 하지만 무서워. 만약에 계획대로만 하면 돼. 내가 준비한 거 쓰면 흔적도 안 남아. 그리고 가게 팔면 우리 둘이 프랜차이즈 함께 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 그것도 남편 몰래 바람 피우는 남자와 공모해서. 빨래 바구니를 그대로 둔 채 저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어. 수진이가 발뺌하면 30년 장사하며 온갖 사람을 다 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붐빌 때였어요. 사장님, 어묵 국물 한 그릇. 단골 손님 박상호 사장님이었습니다. 60대 중반 늘 수수한 점퍼 차림으로 오시는 분.
10년 넘게 매일 어묵 국물 한 그릇씩 드시러 오셨죠. 그날따라 박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표정이 이상했는지 물어보셨어요. 사장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조용히 가게 한쪽 구석자리로 저를 안내했어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 모르니.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불륜, 옥상에서 들은 무서운 대화, 그리고 4번이나 당한 의문의 배탈.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사장님,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제가 들은 것뿐이에요. 박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은 이 근처 건물 몇 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 인력들을 알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박 사장님을 쳐다봤어요. 매일 어묵 한 그릇 먹으러 오시는데 수수하게 사는 게 제 성격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장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박 사장님이 몇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전문가들이었어요. 며느님이 움직이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게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주방 환풍구, 테이블 및 카운터 뒤. 이 카메라들은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24시간 녹화됩니다. 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줬어요. 실시간으로 가게 내부를 볼 수 있는 앱이었죠. 이제 기다리셔야 합니다. 며느님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수진이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고 웃으며 일했죠. 하지만 밤마다 휴대폰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있을 때 통화하는 장면들이 찍혔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이면 돼. 날씨도 추워지고. 완벽한 타이밍이야. 어머니가 어묵 국물 좋아하시니까. 그걸로 하면 자연스러울 거야. 무서워.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 고집쟁이 할멈은 절대 가게를 안 팔 거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을 딸처럼 아꼈는데. 손녀까지 낳아준 며느리인데. 배신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어느 날 수진이가 외출했어요. 어머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진이가 간 곳은 해운대의 한 호텔 로비.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초반, 고급 양복에 비싼 시계. 잘생긴 외모에 여유로운 태도. 저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박 사장님께 연락했어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일기예보는 영하 15도의 강추위를 예고했습니다. 아침부터 수진이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오늘이구나.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주방에서 어묵을 썰며 말했어요. 아이고 추워. 이런 날은 뜨끈한 국물이 최고지. 수진이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특별한 어묵 국물 끓여드릴게요. 신메뉴 개발했거든요. 맛 좀 봐주세요. 그래, 고맙구나. 수진이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카메라를 켰어요. 주방 카메라가 수진이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냄비에 어묵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죠. 그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품속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가 담긴 봉투. 수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닐을 뜯어 붉은 국물 위에 하얀 가루를 털어넣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손녀 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8살 다이가 주방 구석에 서 있었던 겁니다. 숙제하다가 본 거였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다이에게 달려가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이건 할머니 약이야. 비밀이야. 말하면 엄마 없어지는 거야, 알았어? 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수진이가 냄비에 뚜껑을 덮고 국물을 대접에 담았어요. 초록색 플라스틱 대접. 붉은 국물이 가득. 그리고 주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수진이가 제 앞에 대접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어묵 국물. 평소 같았으면 맛있어 보였을 텐데 지금은 죽음의 독약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신메뉴 어묵 국물이에요. 간 좀 봐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접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 뜨르르릉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거래처에서 급한 전화래요. 어머니 꼭 드세요. 식기 전에요. 수진이가 대접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허겁지겁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손에 들린 뜨거운 대접. 붉은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 안에는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앞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어머, 춥다. 얼어 죽겠네. 수진이의 친정어머니 박순이었습니다. 60대 중반 밍크 코트를 걸치고 명품 핸드백을 든 모습.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편 도박빚 때문에 딸에게 계속 손 벌리는 사람이었죠. 박순이가 제 손에 든 대접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사돈. 뭐 맛있는 거 드세요? 나도 좀 줘요.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안 돼요. 이건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국물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박순이가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막으면 증거가 사라져요. 수진이를 잡을 수 없어요. 단 1초 만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사돈, 이건 너무 매워요. 속 버려요. 제가 맛있는 걸로 새로 드릴게요. 저는 재빨리 대접을 조리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솥에서 끓고 있던 안전한 어묵 국물을 똑같은 초록색 대접에 가득 담았어요. 자, 이거 드세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박순이가 의심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요, 사돈. 그리고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크아 뜨끈하니 좋네요. 역시 솜씨가 좋아요. 저는 조리대 밑을 슬쩍 봤습니다. 독이 든 국물은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증거 확보 완료. 5분 후. 뒷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얼굴.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독국물을 마셨을 거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수진이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손에 있던 대접을 찾으려는 듯. 하지만 저는 멀쩡히 앉아 어묵을 썰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왜 안 드셨지?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달콤하게 만들며 물었어요. 국물 맛 어땠어요? 끝내주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지세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죽으세요라는 뜻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이.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글쎄다. 맛이 어땠는지는 사돈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수진이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저희 엄마요? 응. 사돈이 춥다고 뺏어가서 싹 비우던데. 저기 계시네. 저는 턱으로 가게 구석을 가리켰어요. 수진이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친정어머니 박순이가 빈 대접을 손에 들고 입가를 닦으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왔니? 너희 시어머니 국물 솜씨 죽이더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어요.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거 다 마셨어? 박순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왜? 표정이 왜 그래? 수진이의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엄마가 독을 마셨다. 내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탄 그 독을 친정 엄마가 마셔버렸다. 으악.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엄마, 토해, 빨리 토해. 그거 독이야. 내가 어머니 죽이려고 탄 거라고. 결정적인 자백이었습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설거지하던 아들 민수가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박순이가 딸의 손을 뿌리쳤어요. 뭐? 독?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진이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가게 안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남편 민수의 충격에 젖은 얼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친정어머니의 경악한 표정. 그리고 주방 구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딸 다희의 두려워하는 눈. 극도의 공포가 수진이를 덮쳤습니다. 들켜버렸다는 사실. 모든 게 끝났다는 자각. 수진이의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목에서 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입가로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개거품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뒤집히면서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졌어요. 극도의 공포와 충격이 만든 쇼크 상태였습니다. 사람 살려. 119 불러. 박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 사장님께 미리 받아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오세요. 2분도 안 돼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4명이 들어왔어요. 박 사장님이 미리 대기시켜둔 거였죠. 이수진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수진이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수갑이 잠기는 소리. 수진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경찰이 제게 눈짓했습니다. 저는 조리대 밑에서 대접을 꺼냈어요. 독이 든 그 붉은 국물. 이게 며느리가 탄 독국물입니다. 사돈 어머니가 드시기 전에 제가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찍혀 있어요. 며느리가 독을 타는 장면, 그리고 저한테 권하는 장면까지. 경찰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가 하얀 가루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불통이었어요. 프랜차이즈 제안도 거절하고 평생 이 좁은 가게에서 썩으라는 거예요. 아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 손녀까지 낳아준 여자.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어요. 당신,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여보, 나는 끝이야. 우리 끝이야. 민수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한 남자가 도망치듯 차에 타려는 순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40대 초반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 수진이의 공범이었죠.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독을 줬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끌려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지만 경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CCTV,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철저하게 준비해둔 거였어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여자가 날 유혹한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 이야기만. 수진이가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뭐? 유혹? 당신이 먼저 접근했잖아. 같이 떠나자며. 증거 있어?
아줌마, 당신 같은 유부녀한테 관심 없어. 배신의 배신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와 그 남자 그리고 공범으로 몰린 친정어머니 박순희까지 세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혐의, 피고인 강민호 공범 및 사기 혐의, 피고인 박순희 방조 혐의.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호텔 출입 기록, 모든 게 명백했어요. 수진이가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프랜차이즈로 수억을 벌 수 있었는데 할멈이 막았어요.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강민호는 수진이와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저는 이 여자한테 속았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생각했는데. 거짓말. 우리 사귀었잖아. 호텔도 같이 갔고.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참혹한 광경이었어요. 증인으로 나온 박 사장님이 증언했습니다. 피해자 김영자 씨는 30년간 성실하게 장사하며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며느리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증인석에 섰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슬픈 건 손녀 다이가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는 모습을.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징역 12년, 피고인 강민호 징역 15년, 피고인 박순희 징역 3년. 수갑을 찬 수진이가 끌려가며 울부짖었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다희 엄마잖아.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12장 1년 후 2020년 12월 다시 찾아온 겨울. 가게 유리창에는 하얀 성에가 꼈고 밖에서는 눈이 펑펑 내렸어요.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8살 다이가 빨간 털모자를 쓰고 뛰어들어왔어요. 처음엔 엄마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던 다이. 하지만 1년 동안 저와 아빠의 사랑으로 다시 밝게 웃는 아이가 됐어요. 할머니 어묵 냄새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어서 와. 민수도 열심히 일했어요. 이혼 후 더욱 성실해졌죠. 엄마 수고하셨어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그래, 고맙다.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30년 단골들은 여전히 저를 응원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잘 이겨내셨어요. 박 사장님도 여전히 매일 오셨습니다. 춘자 씨, 오늘 국물 맛 일품이네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뭐요, 당연한 거 한 것뿐입니다. 저녁 무렵 민수, 다희, 그리고 박 사장님까지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뜨거운 어묵 국물을 앞에 두고. 자, 다들 많이 드세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국물. 1년 전 그 악몽 같던 날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다이가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돈보다 귀한 게 있어. 가족의 웃음소리. 정직하게 사는 삶.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창밖으로 하얀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이 자리.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 수진이는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자유도 명예도. 그 남자 강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리. 떵떵거리며 살던 삶. 모두 한순간에 무너졌죠.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살았기에
지금도 이렇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정직하게 장사해온 그 시간들이 결국 저를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박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난 것도 제가 평소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보고 있어요. 누가 정직하게 사는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도 탐욕에 흔들리지 마세요. 쉬운 돈, 빠른 성공,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대신 이렇게 사세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사하며.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며느리 수진이는 지금 여자 교도소에 있습니다. 가끔 편지가 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다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어요. 다희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큰 실수를 했어. 하지만 그래도 널 낳아준 사람이야. 미워하진 마라. 다희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용서했어? 응. 할미는 용서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나도 엄마 용서할 거야. 하지만 할머니랑 아빠가 더 좋아. 현명한 아이입니다. 강민호는 교도소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구타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만했던 대기업 부장. 교도소에서는 제일 밑바닥이 됐다고 하더군요. 친정어머니 박순이는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딸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며 수진이를 원망한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딸의 허영을 부추긴 건 자신인데 말이죠.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정직입니다. 빠른 것보다 나은 건 꾸준함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묵 국물을 우려냅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3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이것이 제 인생이고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탐욕에 흔들리지 말고,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어기 영자 어묵 주인 김영자 올림 PS 손녀 다희 이야기. 많은 분들이 다희를 걱정해 주셨어요.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요? 심리 치료는 받았나요? 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희는 말을 잃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악몽에 시달렸죠. 하지만 저와 민수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다희를 안고 잠들었어요. 할미가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마. 소아정신과에도 다녔습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그리고 6개월 후 다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사랑해.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지금 다희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성적도 좋고 밝게 웃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다희가 오히려 더 씩씩해졌어요. 힘든 일을 겪고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면 다시 피어나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다희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PS. 이 용서에 대하여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사장님, 며느리를 용서하셨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용서했냐고 하면 네, 용서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건 제 인생을 망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잊었냐고 하면 아니요,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들일 거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거든요. 특히 생명을 위협했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출소 후 새 삶을 살아간다면 멀리서나마 응원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입니다.
P.S. 3박 사장님. 많은 분들이 박 사장님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박 사장님은 이 근처 건물 몇 채를 소유한 분입니다. 하지만 수수하게 사세요. 매일 점퍼 차림으로 제 가게에 오셔서 어묵 한 그릇 드시고 가죠. 김 사장님 어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세요. 저를 도와주신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30년 동안 사장님이 성실하게 사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그런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P.S. 사가게의 미래. 가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있는 한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아들 민수도 이제 가게를 사랑합니다. 엄마, 이 가게가 우리 인생이에요.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손녀 다이도 가끔 말해요. 할머니, 나 커서 이 가게 물려받을래. 그래, 우리 강아지가 3대째 이어가는 거야. 영자 어묵. 30년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겁니다. 정말 마지막 인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공감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꾸준히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김영자 올림.